모든 부대원의 존경을 받는 여성 주임원사가 새로 부임한 초임 장교 소위에게 폭언과 우유 테러를 당하게 되고, 이 모습을 본 3스타 군단장이 분노에 차서 소위의 군복을 찢어버리고 개박살 내면서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17년 4월 대한민국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민간인 통제 선민통선 너머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푸른 새벽 공기 속에서 철책 반대편 북녘의 산하는 묵묵한 그림자로 누워 있었다.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 최전방을 책임지는 메이커 부대 제7보병사단. 그 중에서도 산악지형전에 특히 능하여 독수리 부대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제8보병연대 제2대대의 주둔지였다. 화천의 봄은 변덕스러웠고 4월이라 해도 새벽에 냉기는 겨울처럼 뼛속을 파고들었다. 대대의 하루는 어김없이 한 사람의 목소리로 시작되었다. 통신보안. 작전과 금일 5시 30분부로 전 병력 기상. 일정대로 아침 점호 및 주간 과업 준비 이상 무. 새벽 5시 29분 대대 행정반의 낡은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 그 목소리의 주인은 대대 주임원사 강은하 49세 상사였다. 잠의 가장 깊은 심연까지 흔들어 깨우는 힘이 실린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성 특유의 차분함과 29년 군 생활로 담금질된 강철 같은 단단함이 공존했다. 목소리 하나만으로 대대 전체의 공기를 장악하는 존재감, 그것이 바로 제8연대 2대대의 심장이자 대들보인 그녀의 현주소였다. 1988년 여군에게는 더욱 좁고 험난했던 부사관의 길에 뛰어든 그녀는 30년 가까운 세월을 군복과 함께 살아왔다. 여자라는 꼬리표가 낳는 수많은 편견과 보이지 않는 유리장벽들을 그녀는 오직 압도적인 실력과 사람을 품는 리더십 하나로 깨부숴왔다. 그녀가 거쳐간 부대는 어김없이 전투력과 사기가 최고조에 달했고, 그녀 밑에서 군 생활을 배운 부사관들은 강은하 키드라는 자부심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녀의 시선과 손길은 대대 구석구석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새벽 기상 나팔이 울리기가 무섭게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그녀의 첫 시선은 밤새 차가운 철책을 지키고 복귀하는 GOP 초병들의 지친 어깨를 향했다. 고생했다, 김이병. 밤새 입 돌아가는 줄 알았겠네. 들어가서 관물대에 핫팩 남은 거 넣어뒀으니 몸 좀 녹이고 푹 쉬어. 충성. 주임원사님, 괜찮습니다. 갓 20살을 넘긴 김이병은 얼어붙은 몸을 녹이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허리를 꼿꼿이 펴고 우렁차게 격려했다. 강은하는 그런 김이병의 방탄 헬멧을 툭 치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 미소 하나에 밤새 얼었던 피로와 긴장이 봄눈처럼 녹아내렸다. 병사들에게 그녀는 군대 엄마였고 간부들에게는 살아있는 교범이었다. 특히 그녀는 8연대 2대대 부사관단의 절대적인 영웅이자 정신적 지주였다. 행정보급관부터 분대장까지 작전이나 훈련 중 난관에 부딪히면 계급을 막론하고 대대장보다 먼저 그녀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주임원사님, 이번 연대 전술훈련 때 가상적 침투로 분석을 두고 중대장님과 의견이 좀 갈립니다. 과거 15년도 ATT 때 사례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행정보급관 박 상사 38세가 머리를 극적이며 물었을 때 그녀는 산더미 같은 서류를 처리하면서도 막힘없이 답을 내놓았다. 박 상사 15년도와 지금은 양상이 달라. 그때는 북한군 특작부대의 지상 침투가 주 시나리오였지만 지금은 드론을 이용한 상공 정찰 및 소형 폭탄 투하까지 대비해야 해. 중대장님께는 능선 위주의 방어 진지 구축이 시야 확보엔 유리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드론에겐 표적이 되기 쉽다고 말씀드려. 계곡과 수풀을 이용한 은폐 매복조 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의해봐. 내가 따로 대대장님께도 보고해 둘 테니 너무 걱정 말고 병력들 동기부여나 잘해줘.
그녀의 말 한마디에는 수십 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통찰력과 전술적 해안이 담겨 있었다. 어지간한 영관급 장교들도 그녀 앞에서는 함부로 전술을 논하지 못했다. 그녀는 7사단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걸어다니는 전술 데이터베이스였다. 그녀를 향한 존경심은 비단 부사관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대대장인 이진우 중령 42세은 부임 첫날 사단장에게 신고를 마친 뒤 대대에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강은하 주임원사에게 가장 먼저 부임 인사를 했다. 그는 대대 운영의 상당 부분을 그녀와 상의하며 결정했다. 주임원사님, 다음 주에 이군단장님께서 예고 없이 부대를 찾으실 수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용사들 복지 여건만큼은 확실하게 점검해야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대대장님. 어제 삼생활관 세탁기 한 대가 말썽이라 제가 직접 춘천 시내 부품 상가에 연락해뒀습니다. 오늘 오후에 부품 도착하면 제가 직접 고칠 겁니다. 병사들 식단 문제도 취사반장하고 이야기해서 이번 주 금요일 특식 메뉴까지 전부 조율해놨습니다. 이진우 중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강은하가 걱정 말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다. 계급은 이 중령이 9단계나 위였지만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자신의 군 생활 최고의 파트너이자 멘토로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그녀의 명성은 사단과 군단을 넘어 육군본부에까지 알려져 있었다. 특히 현 제2군단장인 박민석 중장 55세은 그녀와 각별한 인연이 있었다. 그가 대위 시절 중대장으로 이 부대에서 복무할 때 강은하는 이제 막 임관한 풋내기 하사였다. 이론에만 빠삭했던 젊은 장교였던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우며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1등 공신이 바로 강은하임을 그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는 사석에서는 그녀를 강 선배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예우했다. 많은 장군들이 그녀를 우리 군의 보물이라 칭하며 그녀의 존재 자체가 부대의 사기와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무형의 전략 자산임을 공공연히 인정했다. 그렇게 2017년의 봄은 평화롭게 흘러가는 듯 했다. 8연대 2대대는 강은하라는 거대한 축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행정반 게시판에 신임 소위의 부임 소식이 붙었다. 전입 장교 소위 김도윤 24세. 육군사관학교 73기 수석 졸업. 대통령상 수상. 화려하기 그지없는 이력은 대대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육사 수석의 대통령상. 보통 엘리트가 아니라는 증표였다. 젊은 병사들은 새로운 소대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품었고 간부들은 또 어떤 성격의 초임 장교가 올 것인지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강은하 역시 그 공문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군 생활 동안 수백 명의 초임 장교들이 그녀 앞을 스쳐 지나갔다. 열정이 넘치는 이도, 의욕만 앞서는 이도, 때로는 오만함에 발을 헛디딘 이도 있었다. 그녀는 그저 새로 부임할 젊은 장교가 부디 좋은 지휘관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육사 수석이라 머리는 아주 비상하겠군요. 박 상사가 툭 던지는 말에 강은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박 상사, 군 생활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야. 가슴으로 해야지. 우리 병사들, 우리 부사관들, 이 부대를 가슴에 품을 줄 아는 장교여야 진짜 지휘관인 거야. 일단 와보면 알겠지. 그녀의 말에는 어떤 예단도 섣부른 기대도 없었다. 그저 오랜 세월 수많은 원석들을 지켜보고 담금질해온 늙은 대장장이의 담담함만이 묻어날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곧 독수리 대대의 문을 두드릴 이 젊은 장교가 그녀가 29년간 단단하게 쌓아 올린 존중과 신뢰의 성벽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녀군 생활 최대의 시련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화천의 평화로운 여명 뒤로 차갑고 날카로운 갈등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신임 소위 김도윤이 제8연대 이대대에 전입 온 날은 유난히 화천의 하늘이 맑은 봄날이었다. 대대 정문을 통과하는 그의 각 잡힌 걸음걸이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전투복에서는 FM 그 자체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24년 인생을 오직 정답과 원칙만을 향해 달려온 그의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이 교범에 명시된 대로 움직여야만 하는 질서의 대상으로 보였다. 대대장 이진우 중령에게 전입 신고를 마친 그는 곧바로 행정반으로 안내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군 생활에서 처음으로 강은하 주임원사라는 존재를 마주했다. 충성. 금일부로 제8연대 이대대 전입을 명받은 소위 김도윤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소위. 나는 이 대대 주임원사를 맡고 있는 강은하 상사입니다.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강은하가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미소와 함께 악수를 청했다. 그러나 김도윤은 그녀가 내민 손을 쳐다보기만 할 뿐 잡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의 어깨에 달린 상사 계급장을 한 번, 그리고 가슴의 명찰을 한 번 훑어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빠른 계산이 이루어졌다. 상사, 부사관, 규정상 나의 하급자, 주임원사, 앞으로 잘 부탁하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명백한 반말이었다. 군 규정상 장교가 부사관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하등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의 뻘인 초임 소위가 첫 대면부터 수십 년 군 생활을 한 대선배이자 부대의 어른에게 노골적인 하대를 하는 것은 불문율을 넘어 상식 밖의 일이었다. 행정반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옆에서 업무를 보던 행정보급관 박 상사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강은하는 그러나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내밀었던 손을 거두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소위님. 저 역시 소위님을 잘 보좌하여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수리 대대는 소위님 같은 인재가 와서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소위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의 계급을 존중하니 당신도 나의 경력과 직책을 존중해달라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또한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장교의 미숙함일 수 있다고 판단한 그녀의 마지막 배려이기도 했다. 하지만 김도윤은 그 미묘한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니, 알아차렸더라도 무시했을 것이다. 그의 눈에 비친 강은하는 그저 규정상 하급자일 뿐이었고 주변 간부들이나 병사들이 그녀에게 보내는 과도한 존경심은 군 기강 회의의 명백한 증거로 보일 뿐이었다. 그의 이런 아집은 부대 생활 곳곳에서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소대원들에게 분 단위로 일과를 보고하게 했고 전투복 소매를 거둔 각도나 전투와 끈 매듭 같은 사소한 부분까지 지적하며 육사 출신다운 군인 기본 자세를 강요했다. 열정과 패기는 좋았지만 병사들의 숨통을 옥죄는 그의 방식은 점차 소대 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올렸다. 특히 그는 강은하 주임원사를 향한 대대의 분위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다. 대대장이 작전 계획을 브리핑하면서 강 주임원사의 의견을 묻는 모습, 중대장들이 훈련 계획을 세우고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는 모습은 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다. 지휘 계통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행태다. 주임원사는 어디까지나 행정보급과 병사 관리를 보좌하는 참모 역할일 뿐 작전과 지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저 여자 한 명 때문에 대대 전체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 김도윤은 스스로를 대대의 비정상적인 문화를 바로잡을 개혁자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강은하 주임원사의 특별한 지위를 끌어내려 군대의 기본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는 사사건건 강은하에게 시비를 걸었다. 복도를 지나가는 그녀를 불러 세워 주임원사 상급자를 보면 경례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며 훈계하는가 하면 전 대대원이 모인 아침 점호 자리에서 주임원사의 역할은 병사 복지 관리에 한정된다는 식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다. 주임원사는 병사들 관물대 정리 상태나 제대로 확인하도록, 작전과 훈련은 장교들의 고유 권한이니 불필요한 월권 행위는 삼가주기 바란다. 모두가 그의 발언에 경악했다. 병사들은 감히 주임원사님께 저런 막말을 하는 소위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부사관들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참았다. 대대장 이진우 중령이 그를 따로 불러 크게 질책했지만 김도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대대장님, 저는 육군 규정과 교범에 명시된 대로 지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곳의 비정상적인 지휘 문화를 바로잡는 것이 육사 수석 졸업생이자 대한민국 장교인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 어린 신념마저 서려 있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중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일단 그를 지켜보기로 했다. 강은하는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감내했다. 그녀는 김도윤 소위의 행동이 악이라기보다는 미숙함과 아집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겼다. 육군사관학교 수석이라는 타이틀이 그에게는 세상을 보는 유일한 창이었고 그 창밖의 다른 세상은 모두 틀린 것이라 믿는 젊은 날의 치기. 그녀는 언젠가 그가 스스로 벽을 깨고 나와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으리라 믿으며 여전히 그를 김소희님이라 부르며 예를 갖추었다. 소희님, 이번 주말 소대원 외박 신청자 명단입니다. 확인하시고 결제 부탁드립니다. 거기 두고 가. 그는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턱짓으로 책상을 가리켰다. 강은하는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고 돌아섰다. 그녀의 등 뒤로 김도윤의 경멸 어린 시선이 따라붙었다. 상사 주제의 대대장까지 저 여자한테 쩔쩔매는 꼴이라니. 내가 반드시 바로잡고 말겠어. 계급이 전부인 이 군대에서 감히 부사관 따위가. 그의 뒤틀린 신념은 점점 더 위험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었다. 대대 내의 갈등은 임계점을 향해 끓어오르고 있었다. 강은하의 인내와 침묵이 언제까지 이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시켜 줄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 폭발은 모두가 예상치 못한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찾아오고 있었다. 사건은 4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점심시간에 터지고야 말았다. 그날따라 이대대 병영식당은 활기가 넘쳤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었고 메뉴도 병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돈가스 정식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강은하는 식사를 마친 뒤 식당을 돌며 병사들의 식사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최일병, 더 먹어. 한창 훈련받을 나이에 그것만 먹고 힘쓰겠나. 취사 반장한테 얘기해서 돈가스 더 받아줄까? 아닙니다. 주임원사님, 충분히 먹었습니다. 갓 입대한 최일병이 얼굴까지 붉히며 손사래를 쳤다. 강은하는 그런 최일병의 머리를 어머니처럼 쓰다듬어주며 다른 테이블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피어났다. 장교, 부사관, 병사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편안함을 느꼈다. 바로 그때였다. 식당 입구에 김도윤 소위가 나타났다. 그는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식당 내부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병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강은하에게 정확히 고정되었다. 그의 미간이 보기 싫게 구겨졌다. 또 저런다. 여기가 무슨 동네 사랑방인가? 엄연히 군대 식당에서 병사들과 히히덕거리다니. 상급자인 내가 들어왔는데도 본체만체하고. 그의 편협하고 뒤틀린 시야에는 병사들의 사기를 도두는 주임원사의 모습이 그저 군 기강을 해치는 직무유기로만 보였다. 그는 성큼성큼 강은하에게로 걸어갔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강은하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강은하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김도윤 소위의 싸늘한 얼굴과 마주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볍게 목례를 했다.
소위님 식사하러 오셨습니까? 순간 김도윤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의 눈에는 강은하의 목례가 자신에 대한 완벽한 무시이자 도발로 비쳤다. 주임원사.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식당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어들었다. 식사를 하던 수백 명의 대대원들과 간부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향했다. 상급자를 봤으면 뭘 해야 하는지 아직도 교육이 안 됐나? 여기가 사회인가? 경례도 안 하고 목이나 까딱거리는 게 당신이 말하는 군인 정신인가? 날카로운 질책이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은하는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침착하게 말했다. 소위님, 식사 중인 장병들 앞에서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조용한 곳으로 가서. 시끄러워. 김도윤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가 한낱 부사관에게, 그것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당신, 내가 누군지 잊었나? 나는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대한민국 육군 소위. 당신의 지휘관이다. 그런데 감히 나를 보고도 경례를 생략해? 이게 하극상이 아니고 뭐냔 말이다. 강은하는 입술을 깨물었다. 수백 명의 부대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당하는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군대의 어른이었다. 젊은 장교의 치기를 받아주며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죄송합니다, 소위님.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즉시 경례하겠습니다. 충성. 강은하가 각을 잡고 경례를 붙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김도윤은 그녀의 행동을 비웃으며 옆자리 병사의 식판 위에 놓여있던 200ml 우유갑을 낚아챘다. 그리고 다음 순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김도윤은 차가운 우유를 강은하의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부었다. 촤아으. 흰 우유가 그녀의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을 적시고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어깨의 상사 계급장을 흥건하게 만들었다. 식당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49세의 자신들의 어머니이자 스승이며 영웅인 주임원사에게 24살짜리 소위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우유를 들이부은 것이다. 김도윤은 빈 우유갑을 바닥에 던지며 경멸적인 목소리로 내뱉었다. 이제 좀 정신이 드나? 똑똑히 들어 강은하 상사. 군대는 계급이 전부다. 당신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짬밥을 많이 먹었어도 내 밑이야. 내가 너의 상관이고 너는 내 부하다. 다시 한번 내 앞에서 건방지게 굴면 그땐 우유로 끝나지 않을 줄 알아. 그는 폭언을 마지막으로 쏟아내고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식당을 빠져나갔다. 정적.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 속에서 오직 강은하의 머리카락 끝에서 턱에서 전투복으로 뚝뚝 떨어지는 우유 방울 소리만이 비현실적으로 들려왔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억울함도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29년간 지켜온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한순간에 짓밟히는 소리를 그녀는 똑똑히 들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행정보급관 박 상사였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김도윤이 사라진 쪽을 노려보았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 건방진 소위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계급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주변의 다른 부사관들도 병사들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충격과 분노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이 그들을 짓눌렀다. 강은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옆 테이블의 병사가 건네는 휴지를 받아들고 묵묵히 얼굴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 침묵이 김도윤이 쏟아낸 수백 마디 폭언보다 더 무겁게 식당 안을 짓눌렀다.
그녀는 젖은 몸으로 조용히 식당을 걸어 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수백 개의 안타깝고 분노에 찬 시선이 쏟아졌다. 그날 오후 주임원사 우유 사건의 전말은 대대를 넘어 제8연대로 그리고 제7사단 사령부로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행정반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고 대대장 이진우 중령은 안절부절 못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리고 그 소식은 마침내 춘천에 위치한 제2군단 사령부의 가장 높은 곳에까지 닿았다. 군단장 박민석 중장의 집무실. 보고를 받은 그의 얼굴은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이 지옥의 아수라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은조렸다. 그 목소리는 활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의 고요함과 같았다. 감히 누가 나의 강 선배님에게. 그는 즉시 부관을 호출했다. 당장 군단 항공대 헬기 띄워. 목적지는 화천 7사단 8연대 2대대. 지금 즉시 출발한다. 제2군단 사령부의 500MD 공격 헬리콥터가 굉음을 내며 로터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 목적지는 단 하나. 평화롭던 독수리 대대 위로 이제 막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김도윤 소위가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지 약 1시간 남짓. 제8연대 2대대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 했다. 대대장 이진우 중령은 사색이 되어 연대장에게 사단장에게 쉴 새 없이 전화를 돌리며 사태를 보고하고 수습하려 애썼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부사관들은 분노를 삼키며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살기가 서려 있었다. 병사들은 겁에 질려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와중에 사건의 장본인인 김도윤 소위는 자신의 소대 사무실에서 조금 전의 일을 복기하며 스스로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그래, 잘한 일이야. 본보기를 보여준 거다. 썩어 빠진 정신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선 충격요법이 필요했어. 이제 모두가 알겠지. 이 부대에선 계급이 법이고 원칙이라는 걸. 그는 강은하의 젖은 얼굴과 모욕감으로 일그러졌을 부대원들의 표정을 떠올리며 희미한 승리감마저 느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이 개혁을 이뤄냈다고 믿었다. 그의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땅을 울리며 점점 가까워지는 분노로 가득 찬 프로펠러 소리를. 두두두두두두. 처음에는 희미했던 소리가 순식간에 대대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굉음으로 바뀌었다. 연병장의 마른 흙먼지가 회오리치며 하늘로 솟구쳤다. 대대원 전체가 본능적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곳에는 위장색을 칠한 500MD 공격 헬기 한 대가 무시무시한 위용을 뽐내며 착륙하고 있었다. 헬기 동체에는 선명한 별 3개가 그려진 표식이 박혀 있었다. 군단장 직속 지휘 헬기였다. 전 부대 차렷. 군단장님 오셨다. 대대 당직 사관의 다급한 외침이 스피커를 통해 터져나왔다. 이진우 중령이 창백한 얼굴로 연병장으로 뛰쳐나갔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전투복 차림의 박민석 중장이 지면에 발을 디뎠다. 그의 얼굴은 화강암처럼 굳어 있었고 평소 온화하던 눈빛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주변을 꿰뚫었다. 충성. 군단장님 어인일로. 이진우 중령이 경례를 하며 다급하게 맞이했지만 박민석 중장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중령의 어깨를 밀치듯 지나치며 지옥의 염라대왕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김도윤 소위 어디 있나? 그 한마디에 대대 전체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민석 중장은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곧장 대대 본부 건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의 뒤를 겁에 질린 대대장과 작전과장, 그리고 부관이 따랐다. 소대 사무실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창밖을 보던 김도윤은 복도에서 들려오는 육중한 군화 소리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별 3개가 번쩍이는 군단장이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김도윤은 순간 숨을 멈췄다. 군단장. 육사생도 시절 멀리서 쳐다보기만 했던 하늘과도 같은 존재. 그는 자신의 개혁이 군단장에게까지 보고되었고 칭찬을 받으러 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착각에 빠졌다. 그는 반사적으로 지금껏 해본 중 가장 완벽한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소위 김도윤.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그러나 그의 경례가 끝나기도 전에 박민석 중장의 강철 같은 손이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컥. 김도윤의 몸이 종이장처럼 들려 올려졌다. 박민석 중장은 그대로 그를 사무실 벽에 처박아 버렸다. 쾅으. 엄청난 충격에 김도윤의 등에서 폐 속 공기가 전부 빠져나가는 소리가 났다. 그는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박민석 중장은 김도윤의 멱살을 쥔 채 남은 한 손으로 그의 오른쪽 어깨에 달린 다이아몬드 계급장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는 손톱으로 파내듯 계급장을 뜯어냈다. 실밥이 터지고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내 놈이 달고 있는 그 계급장이. 박민석 중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뜯어낸 소위 계급장을 김도윤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깟 쇠붙이 하나가. 강은하 주임원사가 30년 가까이 이 나라, 이 군대를 위해 바친 피와 땀과 청춘보다 더 무겁다고 생각했나, 이 버러지 같은 놈아. 그는 김도윤을 다시 한번 벽에 강하게 밀어붙였다. 내 놈이 육사교정에서 명예를 배울 때 그분은 최전방 철책에서 혹한과 싸우셨다. 내 놈이 대통령상을 받으며 폼 잡을 때 그분은 자기 아들 같은 병사 하나라도 더 살리려고 한여름 땡볕에서 유격 훈련장을 뛰어다니셨다. 내 놈이 뭔데? 내 놈 따위가 뭔데 감히 그분의 머리에 우유를 부어? 그분의 군복을 더럽혀. 군단장의 포효에 대대 본부 전체가 울렸다. 이진우 중령과 간부들은 차마 말리지도 못하고 공포에 질린 채 서 있을 뿐이었다. 김도윤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공포와 압도적인 힘 앞에서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원칙과 신념은 산산조각 나고 오직 생존 본능만이 남았다. 박민석 중장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김도윤의 멱살을 쥔 주먹에 힘을 더했다. 그의 주먹이 김도윤의 얼굴을 향해 날아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때 사무실 입구에 누군가 조용히 나타났다. 모든 소음과 분노를 잠재우는 침착하고 고요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군단장님, 그만하십시오. 사무실에 나타난 사람은 방금 전 샤워를 마치고 깨끗한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강은하 주임원사였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아직 물기를 머금고 있었지만 자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우유로 얼룩졌던 굴욕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녀의 등장에 박민석 중장의 분노에 찬 움직임이 순간 멈칫했다. 사무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군단장의 살기 어린 눈빛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다. 그 손 거두십시오. 군단장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계급을 뛰어넘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하급자의 간청이 아니라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충고였다. 박민석 중장은 씩씩거리며 김도윤의 멱살을 놓아주었다. 김도윤은 힘없이 바닥으로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박 중장은 강은하를 보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강 선배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런 가짜는 놈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시고도 제가 오늘 저놈 군복을 벗겨서라도 군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아닙니다. 강은하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는 천천히 박민석 중장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젊은 장교 하나의 잘못이 군단장님께서 평생을 바쳐 지켜오신 군의 명예를 직접 더럽히실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군단장님께서 저 소위를 폭행하는 순간 저 소위의 잘못은 군단장님의 과오 뒤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저 소위 하나 때문에 별 3개의 무게를 스스로 흠집내지 마십시오. 그 말에 박민석 중장은 정신이 번쩍 드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분노가 이성을 마비시켰음을 깨달았다. 강은하는 자신을 모욕한 자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었다. 그는 주먹을 쥔 손을 천천히 풀었다. 강은하는 그를 지나쳐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김도윤에게로 다가갔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찢어진 소위 계급장을 조용히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김도윤의 눈앞에 그것을 내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김소희님. 그녀는 여전히 그를 소희님이라 불렀다. 그 호칭에 김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 쇠붙이 하나가 그렇게 무거웠습니까? 이것을 어깨에 다는 순간 모든 사람이 소희님의 발 아래 엎드릴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것이 부하를 존중하고 아껴야 할 책임의 무게가 아니라 부하를 짓밟아도 되는 권리의 무게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녀의 조용한 질문은 군단장의 포효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김도윤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신념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채 서 있는 박민석 중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군단장님, 이 문제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 젊은 장교에게는 군단장님의 주먹보다 더 무서운 벌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박민석 중장은 한참 동안 강은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수십 년 전 풋내기 대위였던 자신을 이끌어주던 그 단단한 하사의 모습이 그녀에게서 겹쳐 보였다. 그는 결국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주임원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가 처음으로 그녀를 선배님이 아닌 주임원사님이라는 공식 직책으로 불렀다. 그것은 그녀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고 이 사태의 처리를 온전히 그녀에게 위임하겠다는 의미였다. 강은하는 곁에 서 있던 이진우 대대장에게 말했다. 대대장님 괜찮으시다면 김도윤 소위와 잠시 제 사무실에서 면담을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주임원사님. 이진우 중령은 고개를 숙이며 즉시 대답했다. 강은하는 바닥에 주저앉은 김도윤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십시오, 소위님. 아직 군 생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도윤은 멍한 눈으로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자신에게 우유를 뒤집어 쓴 그 손. 그 손이 지금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 하고 있었다. 그는 차마 그 손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고개를 떨군 채 묵묵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민석 중장은 나지막이 은졸였다. 역시 강철을 품은 여자야. 강은하 주임원사의 사무실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낡은 철제 책상과 책장, 그리고 한쪽 벽에 걸린 대대의 단체 사진들이 전부였다. 그녀는 김도윤에게 의자를 내주었고 자신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창밖으로 군단장의 헬기가 다시 굉음을 내며 이륙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이었다. 강은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책상 위에 놓인 찢어진 소위 계급장을 말없이 내려다볼 뿐이었다. 김도윤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처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었다. 한참 뒤 강은하가 입을 열었다. 김소희님.
군인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종이라고 배웠습니다. 김도윤이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틀렸습니다. 강은하의 대답은 단호했다. 존중입니다. 상관에 대한 존중, 부하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자신이 입은 군복에 대한 존중. 복종은 그 존중의 토대 위에서만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녀는 책상 위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것은 계급입니다. 지휘 체계를 위한 약속이고 명령을 위한 도구죠.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하지만 군대는 이것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가리켰다. 여기에는 짬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숫자로 셀 수도 없죠. 소위님이 그토록 경멸했던 교범에 나오지 않는 그 무엇입니다. 짬은 그저 오래 근무했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밤을 철책에서 하얗게 지새운 시간, 내 아들 같은 병사들이 다칠까봐 노심초사했던 마음, 전우의 등을 지고 수십 리길을 뛰었던 기억, 그 모든 땀과 눈물과 희생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지는 무형의 계급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김도윤의 가슴에 박혔다. 내가 소위님께 소위님이라고 깍듯이 부르며 존대한 것은 소위님의 어깨에 달린 그 다이아몬드, 즉 국가가 부여한 계급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대원들이 나를 주임원 사님이라고 부르며 따르는 것은 내가 이 계급을 달기까지 흘린 29년의 땀과 눈물, 즉 짬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소위님은 전자를 강요했지만 후자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분노한 겁니다. 김도윤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를. 그는 그저 책에 쓰인 글자만 외웠을 뿐 그 글자들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강은하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강철은 단단하지만 너무 단단하기만 하면 작은 충격에도 똑하고 부러져 버립니다. 최고의 칼을 만드는 장인은 강철을 수없이 두드리고 불에 달구고 물에 식히는 과정을 반복하며 강도와 함께 탄성을 부여합니다.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은 강철처럼 단단해야 하지만 사람을 이해하고 상황을 끌어안는 유연함, 즉 탄성이 없으면 그 원칙은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흉기가 될 뿐입니다. 오늘 소위님이 휘두른 원칙이 바로 그런 흉기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찢어진 계급장을 김도윤의 손에 쥐어주었다. 군단장님께는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을 겁니다. 김도윤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이것이 소위님께 드리는 벌입니다. 이 찢어진 계급장을 다시 어깨에 달 자격이 있는지는 오늘 이후 소위님의 행동으로 스스로 증명하십시오. 부하들에게 짓밟았던 존중을 다시 얻어내고 상관에게 부끄럽지 않은 장교가 되십시오. 그 과정은 군기 교육대에 가는 것보다 수백 배는 더 고통스럽고 힘들 겁니다. 그게 제가 김소위님께 내리는 벌입니다. 강은하는 말을 마친 뒤 사무실 문을 열었다. 나가보라는 뜻이었다. 김도윤은 찢어진 계급장을 손에 쥔 채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문지방을 넘기 전 뒤를 돌아 강은하를 향해 허리를 숙였다. 그의 군 생활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경례였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저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릴 뿐이었다. 사무실에 홀로 남은 강은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김도윤의 위태로운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강철은 스스로 단련되지 않는 법이지. 젊은 장교의 혹독한 성장통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군단장의 헬기가 떠나간 후 제8연대 2대대에는 기묘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 여파는 잔잔한 파문이 되어 대대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주임원사 우유 사건과 군단장 강림 사건은 이제 대대의 공식적인 역사이자 전설이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김도윤 소위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찢어진 계급장을 직접 바느질해 꿰맨 전투복을 입고 나타났다. 어설픈 바느질 솜씨 때문에 계급장은 살짝 삐뚤어져 있었지만 감히 누구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다. 그 삐뚤어진 계급장은 이제 그에게 내려진 형벌이자 스스로 짊어져야 할 주홍글씨였다. 그는 말이 없어졌다. 아침 점호 때마다 병사들의 전투복 각도와 전투화 끈을 지적하던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묵묵히 소대원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살필 뿐이었다. 소대원들은 그의 변화가 어색하고 두려웠다. 차라리 예전처럼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지금의 침묵은 그들에게 더 큰 불안감으로 다가왔다. 그의 행동도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행정반이나 간부 식당에 나타나지 않고 혼자 사무실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다. 부사관들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마주쳐도 경례를 하지 않았고 업무적인 용건 외에는 말도 섞지 않았다. 그것은 의도된 무시라기보다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의 표현에 가까웠다. 그들에게 김도윤은 상관이면서 동시에 공공의 적이었고 이제는 불쌍한 죄인이 되어버린 복잡한 존재였다. 김도윤은 그 모든 시선을 온몸으로 감내했다. 그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찢어졌던 계급장을 만지며 강은하 주임원사의 말을 떠올렸다. 이것이 소위님께 드리는 벌입니다. 이 찢어진 계급장을 다시 어깨에 달 자격이 있는지는 오늘 이후 소위님의 행동으로 스스로 증명하십시오. 스스로 증명하라. 그 말은 허공에 뜬 구름처럼 막연하게만 느껴졌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는 알 수 없었다. 육사 교범 어디에도 이런 상황에 대한 해답은 나와 있지 않았다. 그는 24년 인생 처음으로 정답이 없는 문제 앞에 홀로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그의 첫 번째 시도는 서툴고 어색했다. 그는 야간 경계 근무 순찰을 돌다 추위에 떨고 있는 소대원에게 다가가 자신이 입고 있던 방한 외피를 벗어주려 했다. 이거 입어라. 밤이 되니 더 춥군. 하지만 병사는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괜찮습니다. 소대장님, 규정상 근무 중에는. 병사의 눈에는 고마움이 아닌 공포가 서려 있었다. 김도윤은 그 눈빛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섰다. 선의를 베푸는 방법조차 몰랐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또 다른 형태의 권력으로 비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강은하 주임원사는 이 모든 과정을 멀리서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는 김도윤에게 어떤 조언도 위로도 건네지 않았다. 그가 스스로 깨지고 부딪히며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과 시간을 주는 것이 그녀가 선택한 방식이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고치를 찢고 나와야 하듯 김도윤 역시 스스로의 껍질을 깨야만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그녀는 믿었다. 다만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그를 돕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에 차 있는 부사관들을 따로 불러 모아 말했다. 다들 김소희 때문에 속상하고 화나는 거 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를 죄인 취급만 할 수는 없다. 그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손가락질이 아니라 적어도 길을 찾을 기회는 주는 것이다. 그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그가 내미는 손을 외면하지는 말아달라. 그가 진심으로 변하려 할 때 그 진심을 알아봐줄 준비는 하고 있자는 거다. 그녀의 말에 부사관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분위기는 바뀌어 갔다. 특히 베테랑 행정보급관 박 상사는 강은하의 진위를 가장 먼저 이해했다. 그는 김도윤의 서툰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그에게 작은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5월의 어느 주말 대대에 비상이 걸렸다. 김도윤 소위의 소대 소속인 박일병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위독하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토요일 오후 대부분의 간부가 퇴근한 시간이었다. 당직 사령이었던 중대장도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당직 사관인 김도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박일병은 전화기를 붙들고 넋 나간 사람처럼 울고만 있었다. 김도윤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교범에 따르면 이런 경우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중대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대대장은 춘천 시내에 나가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웠다. 원칙대로 해. 상급자에게 연락이 닿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함부로 병력을 부대 밖으로 내보내는 건 규정 위반이야. 하지만 저 병사의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몰라. 지금 이 순간 저 병사에게 필요한 건 규정이 아니라 위로와 도움이야. 그는 울고 있는 박일병의 떨리는 어깨를 보았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규정이 아닌 사람을 먼저 보았다. 그는 결심했다. 그는 사무실을 뛰쳐나와 행정보급 관실 문을 두드렸다. 주말임에도 서류 작업을 하고 있던 박 상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무슨 일인가, 김소위? 김도윤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박 상사님, 제 소대 박일병 아버님께서 위독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부사관에게 상사님이라는 존칭과 함께 도움을 요청한 순간이었다. 박 상사는 잠시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 이내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일단 병사부터 진정시켜. 내가 수송부에 연락해서 당장 나갈 수 있는 차량 수배할 테니 소위는 대대장님께 계속 연락 취하면서 상황 보고 올려. 청원휴가 서류는 내가 지금 바로 작성할 테니 나중에 도장만 찍으면 되게 준비해두지. 박 상사는 일사천리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의 경험에서 나온 노련함이었다. 김도윤은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며 처음으로 짬이라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온몸으로 느꼈다. 잠시 후 대대장의 허가가 떨어졌고 박 상사가 직접 운전대를 잡은 지휘관용 지프가 연병장에 대기했다. 김도윤은 눈물 범벅이 된 박일병의 손을 잡고 차에 태웠다. 그리고 자신도 조수석에 올라탔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혼자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박 상사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을 향해 어둠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다. 차 안에서 김도윤은 서툴게 박일병의 등을 두드려주며 위로했다. 괜찮을 거다, 박일병. 아버님 강하신 분이니 분명 이겨내실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일병은 그의 위로에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위로와 감사함이 섞인 눈물이었다. 터미널에 도착해 박일병을 서울행 버스에 태워보낸 뒤 부대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박 상사였다. 오늘 잘했어. 김소위. 그것은 그가 김도윤에게 처음으로 건넨 칭찬이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 상사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아니, 오늘 같은 상황에서 규정보다 병사를 먼저 생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 그리고 혼자 보내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한 것.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진짜 지휘관의 모습이지. 김도윤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천의 밤 풍경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갑옷에 생긴 작은 균열 사이로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그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오늘 아주 작지만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음을 직감했다.
박일병의 아버지는 다행히 큰 수술 끝에 고비를 넘겼다. 그 사건 이후 김도윤을 향한 대대의 시선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특히 부사관들은 더 이상 그를 노골적으로 무시하지 않았다. 그가 서툴게나마 진심으로 변하려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도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숙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강은하 주임원사에게 하는 진정한 사과였다. 그는 몇 번이고 그녀의 사무실 앞에서 망설이다 발길을 돌렸다. 죄송합니다라는 5글자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자신의 과오가 너무나 커서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대대 전체가 참여하는 야간 행군 훈련을 마치고 모두가 지쳐 잠든 시간,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행정반에서 훈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때 강은하 주임원사가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그의 앞에 나타났다. 고생 많습니다, 김소희님. 아직 안 자고 있었군요.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깍듯한 존칭을 썼다. 김도윤은 벌떡 일어나 부동자세를 취했다. 주임원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잠이 안 와서요. 소희님도 그럴 것 같아서. 커피 한잔 하시죠. 그녀는 그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김도윤은 쭈뼛거리며 자리에 앉아 그녀가 내민 커피를 2손으로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김도윤은 수십 번을 망설인 끝에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주임원사님. 네, 소희님. 제가 그날 정말.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런 그의 모습을 강은하는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김도윤은 눈을 질끈 감고 준비했던 모든 말을 쏟아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장교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그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고요한 정적 끝에 강은하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희님, 고개를 드십시오. 김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자 강은하는 희미한 미소를 띤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소희님의 그 사과,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의 그 사과 말입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창밖의 어두운 연병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 저도 소희님만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하사 계급장을 달았던 20대 초반이었죠. 그때는 저도 세상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여군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기 싫어서 남자들보다 더 악착같이, 더 원칙적으로 행동했죠. 제 눈에는 모든 게 잘못된 관행으로 보였고 저만이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아득한 과거를 향했다. 당시 저희 소대에 유난히 몸이 약한 병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병사의 나약함을 참지 못하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군인 자격이 없다며 모질게 몰아세웠습니다. 그 병사는 결국 그날 밤 부대를 이탈했습니다. 다행히 몇 시간 만에 찾았지만 만약 그때 그 병사에게 끔찍한 일이라도 생겼다면 저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김도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 저의 중대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군요. 저는 당연히 군장 싸고 영창 갈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를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강하사. 강철은 단단해서 좋지만 때로는 너무 쉽게 부러지는 법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휘관은 강철이 아니라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대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대장님이 지금의 박민석 군단장님이십니다. 김도윤의 눈이 커졌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강은하는 다시 김도윤을 바라보았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저도 그랬고 소위님도 그랬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소위님은 지난 한 달간 그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인생의 유연함이란 결국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소위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조용히 행정반을 나갔다. 홀로 남은 김도윤은 손에 든 커피가 식어가는 줄도 모른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마침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따뜻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새롭게 차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존중이었고 앞으로 그가 걸어가야 할 지휘관의 길이었다. 그날 밤의 대화 이후 김도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것은 더 이상 죄책감의 무게가 아니었다. 부하들의 신뢰, 상관의 기대, 그리고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명예의 무게였다. 그는 그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기로 했다. 시간은 흘러 혹독했던 화천의 여름이 지나고 붉은 단풍이 산을 뒤덮는 가을이 왔다. 김도윤은 더 이상 삐뚤어진 계급장을 단 어설픈 소위가 아니었다. 그는 소대원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가족 관계와 고민까지 기억하려 애썼다. 훈련 중에는 가장 먼저 뛰고 가장 나중에 쉬었으며 행정 업무에서는 부사관들의 의견을 가장 먼저 물었다. 그의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그의 소대원들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진심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 소대원 중 한 명이 훈련 중 발목을 삐자 김도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업고 의무대까지 수킬로미터를 달렸다. 그의 등 뒤에서 소대원들은 자신들의 소대장을 향한 진정한 존경심을 느꼈다. 부사관들도 장교들도 그의 변화를 인정했다. 특히 행정보급관 박 상사는 이제 사석에서 그를 김소위가 아닌 우리 소대장님이라고 부르며 아꼈다. 대대장 이진우 중령은 그의 성장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그에게 점점 더 중요한 임무를 맡기기 시작했다. 강은하 주임원사는 그 모든 과정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김도윤과 예전처럼 자주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그가 진정한 지휘관의 길을 걷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설 수 있음을 믿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성장을 증명할 마지막 시험대가 찾아왔다. 11월 말 화천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다. 하룻밤 사이에 1미터가 넘는 눈이 쌓여 부대는 순식간에 고립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인근 민통선 마을의 노인 한 분이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었다. 지붕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제설 장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험준한 산악 지형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대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모두가 섣불리 구조작전에 나서기를 주저했다. 자칫하면 구조 병력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때 김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대장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 소대원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의 눈에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책임감과 결의가 가득 차 있었다. 위험하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 밖에 있는 우리 국민 한 분이 저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인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다른 중대장들과 부사관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진우 중령이 그에게 물었다. 김소위, 자네 계획은 뭔가? 김도윤은 막힘없이 대답했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모든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다. 저와 산악지형에 익숙한 정예 소대원 5명이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박 상사님, 혹시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겨울철에도 얼지 않는 계곡 루트를 다시 한번 짚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이용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박 상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박 상사는 놀라움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일어나 지도에 길을 표시해 주었다. 그리고 주임원사님. 김도윤은 회의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던 강은하를 바라보았다. 주임원사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챙겨가야 할 비상 물품과 조난자를 발견했을 때의 응급처치 요령에 대해 가르침을 주시겠습니까? 그가 처음으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가르침을 청한 순간이었다. 강은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잠시 후 김도윤과 그의 소대원들은 완전 무장을 한 채 연병장에 섰다. 강은하는 그들에게 직접 준비한 비상식량과 핫팩, 그리고 구급약품을 건네주며 마지막 당부를 했다. 김소위님,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영웅이 되려 하지 말고 현명한 지휘관이 되십시오. 반드시 전원 무사히 복귀해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주임원사님. 김도윤은 우렁차게 경례를 붙였다. 그의 뒤로 5명의 소대원들도 굳은 의지가 담긴 경례를 했다. 그들은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어둠 속으로 나아갔다. 구조작전은 사투에 가까웠다. 그러나 김도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부하들의 의견에 귀 기울였고 박 상사가 알려준 지름길을 택했으며 강은하가 챙겨준 물품으로 체온을 유지했다. 마침내 그들은 눈더미에 반쯤 파묻힌 외딴집을 발견했고 무너진 지붕 아래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노인을 구해내는 데 성공했다. 그들이 노인을 들것에 싣고 부대로 복귀했을 때 동이 트고 있었다. 연병장에는 모든 대대원이 나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지친 모습으로 부대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김도윤은 들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마중 나온 대대장과 강은하 주임원사 앞에 섰다. 그의 얼굴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소위 김도윤, 구조 임무 완료하고 복귀를 명받았습니다. 구조자 이상 무아군 손실 없습니다. 이진우 대대장은 그의 어깨를 힘껏 두드리며 말했다. 잘했다, 김소위. 정말 잘했다. 자네는 우리 대대의 자랑이다. 그리고 강은하 주임원사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김도윤의 전투복에 묻은 눈을 털어주었다. 그리고는 그의 어깨에 달린 이제는 낡고 해졌지만 반듯하게 자리 잡은 계급장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야 이 계급장이 제 주인을 제대로 만난 것 같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김소위님. 그 순간 김도윤은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강은하를 향해 자신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진심이 담긴 경례를 올렸다. 몇 달 후 봄이 다시 찾아왔다. 김도윤은 중위 진급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찢어졌던 소위 계급장을 꺼내보곤 했다. 그것은 그의 가장 부끄러운 과오이자 가장 위대한 훈장이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그는 연병장 벤치에 앉아 부대원들을 바라보고 있는 강은하 주임원사에게 다가갔다. 주임원사님, 잠시 옆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소위 아니 곧 김중희 님이시군요. 강은하가 웃으며 자리를 내주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평화로운 부대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주임원사님 덕분입니다.
주임원 사님께서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리석은 껍질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지켜보았을 뿐 껍질을 깨고 나온 것은 소위님 자신의 힘이었습니다. 김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강철은 혼자서 단련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수없이 두드려주는 망치와 담금질해주는 물,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잡아주는 장인이 있어야 비로소 명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주임원 사님과 우리 대대원들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의 말에 강은하는 대답 대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화천의 푸른 하늘 아래 갓 피어난 봄꽃들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져나갔다. 한때 부러질 뻔했던 젊은 강철은 이제 수많은 전우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존중 속에서 유연하면서도 단단한 명검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렇게 독수리 대대의 전설은 계속되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